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재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재원의 경우 이제 와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그 제1요구는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구 동구 을의 경우는 우리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유승민 대표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결론이 다 난 건가요, 그러면?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관위가 상당히 무슨 당헌 당규를 위반하고 또 임의로 뭘 결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종인 대표는 막 자른다고 고생하고 저는 우리 동료 잘리지 못하게 한다 고생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 야당에서는 배제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나는 배제한 거 막느라고 애쓰고 있다는 식으로 좀 농담을 했습니다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외부에서 보기에는요, 당 밖에서 보기에는 심리적 분당 이미 시작됐고, 도대체 국민의 안중에 없는 듯한 이 무한한 싸움, 김무성, 이한구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봐야 되는 것 도대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요. 박수원 국장. 네. 지금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사인 안 해주면 그만입니까? 당대표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까? 자, 지금 안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했다. 추인을 또 최고위 받고 다시 거부할 경우에 재의결한다. 이것은 당 내부 절차입니다. 네. 선관위에 제출되는 명단은 법적 절차의 효력을 갖춰야 되고 네. 그 효력은 당의 대표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만일에 김무성 대표가 어떤 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하더라도 대표의 직인이 찍히지 않으면 네.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표가 도장을 끼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대표의 직인이라고 하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당의 그 사무총장이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당내 역학관계에서 사무총장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친박들이 다 지배해서 네. 만약에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도장 찍고 강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경우엔 상당한 법적 내분으로 번질 수도 있겠죠.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네. 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공천이라고 하지만 법상의 명칭은 이제 그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추천인데요. 추천. 네. 이제 그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정당, 즉 새누리당의 명의로 추천서를 그 선관위에 내야 됩니다. 아하. 네, 그런데 거기에 찍어야 되는 게 법규상에 도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도장이 두 개가 네, 필요하다. 하나는 당의 직인, 즉 새누리당에 대한 직인이고요. 또 하나는 당의 대표자의 직인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당연당구상 대표 최고위원인 김무성 대표의 또 도장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시에 찍지 않고 만약에 제출이 된다고 한다면 선관위가 반려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인정하고 이제 받아줄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자, 정인욱 부부문자께 질문 드릴게요. 그럼 아침에는요, 보통 회의가 열려야 되는 날인데 김무성 대표가 못하겠다 해서 회의도 안 열리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요, 이한구, 김무성, 이한구 두 사람의 갈등, 말싸움 계속 이어지는데 누가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각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조금씩 이렇게 쟁점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서로가 약간 조금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끌고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도 없이 어제 김무성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 논의는 네. 했습니다. 네. 다만 논의를 했고 그게 이제 논의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은 건의를 했지만 네. 실명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말을 흐려서 이제 여론조사의 부당성 뭐 이런 선출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이죠. 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특정인이 뭐 특정 계파나 뭐 특정 뭐 대표가 김무성 쪽이나 뭐 친박이가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네. 과연 이 부분을 놓고 그동안에 왜 서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조율이 없었는지 좀 네.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아쉬울 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오늘 아침 10시입니다. 10시에는 원래 다 기억하듯이 김무성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에 열리는데 김무성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길 기자, 다 다른 최고위원들만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오늘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를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오늘 안 한다고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열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김무성 대표는 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죠. 대표 없는 최고위원회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는 오늘 자리는 그냥 간담회일 뿐이지 최고위원회는 아니다. 자, 그러나 당의 투톱이었죠. 당 대표와 원내대표 두 사람이 계속 2인 3각을 맞춰왔는데 결국 이렇게 분당 상황까지 가는 심리적 분당 상황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는 걸 보여줬습니다. 김무성, 원유철 두 사람 얘기입니다. 듣겠습니다. 당대표께서 정회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할 일이 아닌가. 대표께서 최고위원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 사과를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장이 직인을 찍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수까지도 나오는데요. 저는 당대표로서 당헌 당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 수호를 위해서라면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박성부 국장이 질문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이 많은 부분 7+1 어떤 당원 당규를 어겼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나선 데는 저는 최후의 결국은 종결점은 역시 유승민 문제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사실 공천관리위원회가 올린 안을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 친박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얻어서 이 부분을 제의를 요구하는 어떤 의견을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은 정회시켜놓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와서 어떤 기자 간담회를 폈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 부분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전면적으로 서로가 막가자는 어떤 완전히 갈라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바에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대표로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되 네. 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유승민 활용 점정이라고 하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만일에 네. 이렇게 밀리면 이것은 총선 자체를 치를 수가 없다. 대표로서 지금 필패 선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막겠다라는 의지로 이 네. 부분을 사실상 문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유승민 문제가 어떻게 귀착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태는 수습될 수도 있고 네. 완전히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감정 싸움 아주 더 가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란 말은 여간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자, 친박 진영 김태호 최고위원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참 일단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우리 집안 꼴이 이 모양이 돼서 또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 저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정해된 상태의 개인적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옳은 일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등록 전까지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심판은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니까. 자, 저렇게 최고위원, 친박 중심의 최고위원들은 모여가지고 김무성 대표를 성토하는 그 순간, 김무성 대표는 이제 참석하지 않고 따로 관련된 주변 의원들을 만났잖아요. 정현욱 부부모 네. 계신 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좀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아직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오늘 오전에 약간 긴박하게 열렸던 친박 주도의 최고위원, 약간 좀 모양이 우습게 된 최고위원 회의가 네.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정조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오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도 전격적으로 옛날 강범균 전 장관 영입 제안까지도 발표하는 걸 보면 그건 약간 이제 기존의 당대표의 위상이나 권한을 상당히 좀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좀 행동 통일을 하자. 이런 의견을 모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봉균 의원을 영입한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 이게 당대표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되나요? 이 정도 엄중한 사안이고 큰 일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상식적으로 좀 잘 통하지 않는 거죠. 예. 네. 자, 결정 기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강봉균 의원 어떤 분이고 또 오늘 채널A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얘기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강봉균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도 했고요. 정보통신부 장관도 한 아주 경제통이지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가 나오니까 채널A 기자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전화를 했더니 이제 강봉균 의원 말로는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19대 총선 때 민주당은 나를 필요 없다고 컷오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할 건 없다.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기자가 네. 그래도 민주당 소속이었고 삼성까지 했는데 새누리당을 어떻게 돕느냐. 라는 걸 물었을 때 이제 그 19대 총선 때 나이가 컷오프 됐고 난 더 이상 민주당에 빚이 없다 이걸 강조한 거고요. 네.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봉균 전 의원은 아직까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지금 네. 새누리당이 공천 파국으로 당내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루 이틀 네. 더 고민해보고 답을 주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김종인, 우리 새누리당의 경제통이라고 했던 김종인 대표가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갔고, 반대쪽에서 4년 전에 컷오프 됐던 경제 전문가를 영입한다. 결국 맞불 작전 성격이 좀 강한 겁니까? 이렇게 되면 좀 새누리당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강봉균 전 장관은 바로 아까 얘기한 국민의 정부, 현재 야권의 거기서 사실 청와대 수석을 지냈고 장관을 지낸 그러면서도 야당이 과거에 많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이렇게 정책을 위주로 가는 것 이것은 네. 실제로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야당이 기반하고 있는 그 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꾸준히 해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영입을 해서 어떤 야당이 얘기하는 이른바 이번에 경제 실정론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야당의 방법론이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카드로 마치 지금 야당이 김종인 대표를 영입을 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축으로 현재 네. 여당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네. 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요. 유승민 의원이 과연 새누리당 정체성이 맞느냐 이 논란이라는 게 4년 전 민주당에서 있었던 정체성 논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진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봉균, 또 김진표 이런 경제부총리 출신들을 당에서 공천 주지 못하겠다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자, 그렇게 정체성에 피해를 입었던 강봉균 전 장관, 군산에서 3번 당선됐던 분인데 나 그 사람들한테 미안할 거 없다. 거의 올 듯한 얘기네요. 그렇죠? 길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지금의 새누리당, 그 다음에 여권은 아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권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펼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과거에 친노에 상당히 핍박받았던 주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호남 포용 전략으로 갈 것이고 아마 지금 강봉균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선대위원장 영입 제안도 아마 그런 큰 그림에서 보면 약간의 이해가 될 듯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모든 여당 내 공천 상황 보면은 딱 떠오른 것이 2008년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얘기일 겁니다. 자,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고 했다는 그 얘기인데요. 자, 그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향식 공천은 사라지고 경선은 한 군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헌 당규는 무시되었습니다. 당권 대권 분리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공천 문제로 당이 아우성인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자, 그때야말로 공천 학살이란 말이 딱 떨어질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 출범 직후에 친이계 중심의 공천이 있었잖아요. 자, 당시에 했었던 박근혜 당시 전 대표 자격을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하고 비춰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2008년도 지금부터 6년 전 상황인데 아마 김무성 대표가 아마 사석에서 아마 자택에선 네. 저 6년 전 저 박근혜 대표의 저 8년 영상을 네. 8년 전 저 동영상을 보고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대로 있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네. 8년 전과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서 지금 하나하나의 워딩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게 돼 있지만 네. 저는 그런 측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표는 엄연한 권력의 한 축이었습니다. 네. 당내 야당을 자처했었고 네. 국민적 지지율이 한 20에서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김무성 대표는 가장 지금 후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본인은 그 지지율이
자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박근혜와 김무성 그 차이는 결국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온 국민을 향해서요. 자, 저도 속았고 여러분도 속았습니다. 바로 8년 전에 있었던 일 반복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현실적 한계. 그것 때문에 크게 더 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박 대통령도 8년 전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맞고 뭐 이런 입맛에 따른 공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남은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뭐 난제할 것도 없다고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큰 논란 끝에 출마할 수 없는 배제 상황 왔는데, 자, 박성원 국장, 실제로 인천 남을인가요? 그 지역구, 윤상현 네. 의원 지역구 공천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윤상현 의원이 단수로 말하자면 여기 다른 후보자가 워낙 윤상현 의원이 그 지역에서 기반이 세니까 이 신청을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는데 당에서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비워둠으로써 사실상 당에서는 출마하지 않지만 윤상현 의원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일부 설이 나오는데 대해서 그 박종희 공천관리위원이 조만간 한다. 아마 할 것이다라고 했고, 만일에 여기를 실제로 비워놓은 채 사실상 윤상현 의원을 그 당의 간판만 안 붙인 채 윤상현 의원을 다시 복귀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그야말로 꼼수 공천이라는 비판으로 아마도 차라리 공천하는 이만도 못한 이런 아마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좀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공천에서 배제했는데 공천을 안 한다? 그 가능성이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새누리당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죠. 박종희 공관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방향은 좀 잡은 것 같군요. 보겠습니다. 외부위원들이 이런 상태에서는 회의 못하겠다. 그건 아신데 당이 이렇게 중심 못 잡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죠. 다시 얘기하기로 아무런 결정을 내린 게 없어요. 다만 회의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중단이 된 거죠. 윤상현 지역구는 정식으로 논의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비워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자, 이제 이런 논란 끝에 지난 일주일 전에 큰 문제가 생겼고 공천 배제 결정이 났는데 후속적으로 누구를 할지 논의를 아직 안 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역시 유승민 공천하고 연결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마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 자체가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에 단수 추천이 됐을 만큼 지역구에선 나름 입지를 굳혀왔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안 마련도 별로 없었고 다른 부분에 대한 후보군에 대한 검토도 별로 없었던 탓이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에서는 아마 다른 지역의 후보자들을 일종의 돌려막게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황우리 의원도 지역구를 일부러 바꿔서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비워둘 수는 없겠죠. 네네. 새누리당 이제 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귀를 기울였을 텐데, 자,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간 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을 좀 해봅니다.